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서해안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쏟아진 눈에 도로는 정체를 빚었고 대중교통도 시민들로 붐비면서 출근길과 퇴근길엔 큰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가스 요금 할인폭을 2배로 확대합니다. 수출의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며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의 역성장으로 올해 1%대 성장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대마를 흡연하고 유통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을 다니며 대마를 피우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8개월 전 벌어진 대통령실 실탄 분실 사건의 범인을 찾는다며 경찰이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분실 사건 직후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실탄 분실 관련 검색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재정 악화에 빠진 대한백컬링연맹이 지난해 연말까지 4개월치 임직원 임금을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후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 연맹이 단독 보도합니다. 난방비 폭탄,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아끼고 아껴도 옷을 껴입고 춥게 살아도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탓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고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는데 이 난방비 쇼크로 민심이 술렁이기 그 전에 대책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이 그친 뒤엔 또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저 소식 최돈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도심 거리는 금세 눈밭으로 변합니다. 모자에 우산까지 쓰고 눈을 피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한쪽에선 바닥에 눈이 쌓일세라 갖가지 장비가 동원돼 눈을 치웁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이제 집인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3시부터 계속했어요.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오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끄러운 데가 있으니까 저녁에 얼을 거예요. 네? 땅이 얼으면 큰일 났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집중된 눈은 충남 태안에 10cm, 인천 8cm, 서울에도 5cm 가까이 쌓였습니다. 한파를 몰고 온 대륙 고기압이 빠져나간 자리에 온화한 서풍이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를 만나 강한 눈구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파로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은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지만 곳에 따라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엔 다시 추워지기 시작해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쏟아지는 한방 눈에 출근길부터 고도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지하철은 지옥철이 됐고 비탈길이나 좁은 골목길은 눈이 쌓여 금세 빙판길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차를 밀어 올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김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아침부터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로 늘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정체되는 출근길에 눈까지 쏟아지자 시민들은 지하철로 몰렸고 지각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한 40분 정도 빨리 나왔어요. 딴 날보다요. 딴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좀 늦을 것 같기도 해서요. 지금 막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주택가를 둘러봤습니다. 계단엔 행여 주민들이 다칠까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대로변은 제설 작업이 거의 완료됐지만 주택가가 밀집한 가파른 골목길 일부는 아직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이 돼 지금 매우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경찰들까지 동원돼 비탈길에 소복이 쌓인 눈을 연거푸 삽으로 퍼내기 바쁩니다. 새벽 3시에 걱정돼서 보니까 진짜 쌓였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이제 쓸은 거지.
영하의 날씨 속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에서만 계량기 동파 사고가 5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 시내 현재 눈은 그쳤지만 퇴근길 역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 사당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 뒤에 길게 있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줄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 앞에는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나가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도 미끄러운 인도를 골라디디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폭설이 내렸지만 도로는 제때한 제설 덕분에 현재는 눈이 다 녹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전동차를 추가 배치해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400여 명과 제설잡이 1,300여 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이 많고 내일 더 춥다는데 그러면 내일 출근길도 힘들겠습니다. 네, 눈이 내리며 오늘 잠시 멈칫했던 한파는 내일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내일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2도로 강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 못지않게 힘겨운 출근길이 될 전망입니다. 네, 갑자기 날씨 추워지니까는 빙판길도 있고 해서 넘어질까 걱정도 되고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 쌓인 눈과 도로 위에 남아있는 물기가 밤사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빙판길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사당역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2배로 껑충 뛴 난방비 폭탄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문제입니다. 보통 아파트 벽이 20cm 단열재의 이중창이라면 쪽방촌은 5cm에서 10cm의 얇은 벽으로 열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정부가 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그리고 노후 연립주택의 외벽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축은 외부 온도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카메라에 보이는 구축 아파트 색은 더 붉은 주황색, 열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후 연립주택들은 열이 밖으로 줄줄 셉니다. 쪽방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20cm의 단열재 두께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노후주택의 경우는 단열재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나 매우 작은 두께로 들어가 있어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난방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내부 온도 1도 올리는데 난방비는 7%가 더 들다 보니 실질적으로 쪽방촌, 고시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1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인상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늘어납니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도 예비비와 특별 교부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만 원씩 주는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34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난방비 문제는 정치권도 달구고 있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하고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게 현재 부담을 주고 있는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할 시간이 어디냐. 지난해 고유가로 고수익을 거둔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LNG 가격 상승에도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남탓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안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경과 함께 국내 정유사들로부터 일명 횡재세를 걷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편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횡재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민심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수습에 나선 가운데 여야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도 1%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만 해도 1.7%와 1.1% 성장했던 민간 소비와 수출은 4분기 들어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마이너스 0.4%와 마이너스 5.8%로 주저앉았습니다.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 소비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2.6% 성장률을 보여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주요국에 비해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정부가 1.6%, 한국은행이 1.7%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 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대 성장이 어려울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또 물가 역시 공공요금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근원물가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계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1월에만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월 수출 역시 20일 기준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9%로 예측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은 더 악화할 거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축소판이라 불리는 백현동 특혜 수사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날짜가 아닌 모레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최소 2차례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상황.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개발사업자 김모 씨가 청탁해 백현동 부지를 4단계나 올려 용도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대장동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또 모레 출석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출석 일자와 횟수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2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수사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과 이 대표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향후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긴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설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기를 함께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만나고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조작, 정치 수사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도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건 그만둘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배상은 시효가 없다. 소멸 시효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어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텃밭인 전북 민생 현장을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출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진과 함께 검찰 출석일에 중앙지검에 모이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부터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게 잠시나마 제1야당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도입니다. 홀로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뜻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집하고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가 거세지면서 검찰 밖 신경전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한 뒤 국내에 들어와서도 대마를 피운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기르고 임신 중인 아내와의 태교 여행에 가서도 대마를 피웠습니다. 중독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인조 가수 안모 씨의 집 근처에 있는 감귤밭. 검찰 수사관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니 1m가 훌쩍 넘을 정도로 자란 대마가 나옵니다. 자택 안에서는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대마를 기르고 피우기도 했습니다. 재벌가 3세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 탄 뒤 곧 내립니다. 이 남성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로 차 안에서 대마를 거래하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겁니다. 검찰은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홍 씨 등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일부 재벌, 중견기업 2, 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하였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들의 집에서 압수한 마약 물품들입니다. 영어 사전으로 위장한 소형 금고부터 본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데 쓴 대형 텐트까지 발견됐습니다. 같이 적발된 중견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해외 태교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대마를 구해 피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한국에 돌아와서도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척 행세해라. 무슨 연극 배우냐고요? 아닙니다.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가 체육계와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에게 시킨 겁니다. 검찰이 브로커를 포함해 2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브로커가 받은 돈은 2억 원이 넘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으로 구성된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9일 구속된 병역 브로커 김모 씨와 김 씨의 컨설팅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한 의사, 골프 선수, 전 프로게이머 등 15명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합동 수사팀을 꾸린 뒤 병역 면탈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들을 유인한 뒤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척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파 검사나 MRI 검사만으로 뇌전증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뇌전증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시나리오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허위로 119 신고나 목격자 진술을 하게 했는데 이에 적극 가담한 6명이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병역 면탈 컨설팅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 610만 원.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한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부대에서 실탄이 분실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 실탄을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혹시 그즈음 실탄 분실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거다고 본 겁니다.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실탄이 사라진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389경 권총탄 6발이 들어있는 탄알집을 분실한 겁니다. 경찰과 경호처가 곧장 장비를 동원해 정밀수색과 CCTV 분석, 영내 직원 탐문 등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분실 사건 직후 이뤄진 누리꾼들의 검색 기록, 특히 실탄 분실과 관련한 각종 검색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색 기록 분석을 통해 실탄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01 경비단장과 경찰 관리관 역시 문책성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실탄 같은 검색 기록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사 이종찬 씨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라고 반문을. 당시 분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해 총포법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저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럼 알아서 해보라라는 식으로 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매년 7,000건 안팎이었고 지난해에도 3,000건이 넘었습니다. 공개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넘어 내밀한 검색 기록까지 나몰래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점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포털 사업자 혹은 수사기관은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서 피해나 혹은 또 반론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또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에선 영장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특정해 사생활 침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에는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수원, 평택 지역 집결지를 폐쇄하면서 이쪽으로 종사자들이 몰렸고 때문에 오히려 요즘 파주엔 업소들이 더 늘어났죠. 일명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파주시도 올해 안에 이 집결지를 정리하겠다며 폐쇄 절차에 돌입했는데 종사자들은 유예 기간이라도 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연풍리 일대입니다. 수도권의 마지막으로 남은 성매매 집결지인데 일명 용주골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지난해부터 업소가 늘어나 최근에는 약 70여 곳에서 100여 명가량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과 수원 등 다른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으면서 업소와 종사자들이 옮겨온 겁니다. 파주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폐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안에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를 출범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였는데 건축물 등을 점검해 불법 요소가 확인되면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면서 도시 재생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갑자기 폐쇄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과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살 집을 구해야 하고 뭐 직장을 구해야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될 수는 없죠. 파주시는 여성 종사자들의 주거 등을 돕겠다고 밝혔는데 이사비와 주거비 등 일시적인 지원만 한다면 또 다른 성매매 업소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영하 5도 이하면 기상할증, 12시 이후엔 심야할증, 먼 거리는 거리할증, 결빙할증, 언덕할증, 신규 건물 할증. 뭐냐고요? 배달비 할증들입니다. 이러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배달비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날은 라이더들이 부족하니 배달 대행 업체에선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업체에 청구되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일 눈이 내리며 날씨가 궂은 날 디저트를 배달시켰습니다. 오토바이 등 라이더를 통한 배달 대행은 주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소가 되고 맙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이 어려워서 4,500원을 내고 도보 배달을 통해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오늘은 도보로 오토바이는 좀 더 붙겠죠. 위험하니까. 이러다 보니 등장한 게 기상할증입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날이면 라이더들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할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배달 대행 업체는 날씨가 나쁘면 라이더들이 부족하다 보니 배달을 맡기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의 비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시는 거거든요. 업체와 소비자는 배달 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이라며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에 적용되는 신규 건물 할증, 다리나 언덕을 지나야 하는 곳에 적용되는 할증 등 할증의 종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며 이제는 일상이 된 시대. 배달비 책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여자 컬링 팀 킴 등 국가대표들이 펄펄 나는 컬링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초부터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한컬링연맹, 이번엔 임직원 월급도 넉 달째 외부에서 빌려서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심각한 건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경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대한컬링연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위기를 맞았던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사상 처음 준우승을 차지하며 부활했습니다. 2년 전 내분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던 대한컬링연맹을 새로 맡은 김용빈 당시 회장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연맹을 바로 세워서 연맹도 항상 좋은 뉴스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인 김 회장이 기업 부실 경영 논란 끝에 컬링연맹 회장직을 이달 초 돌연 사퇴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선 연맹 곳간이 지난해 9월부터 바닥나 12월까지 4개월간 외부 차입금을 통해 임직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월 차입했죠. 그 다음에는 후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또 안 들어오면 다시 또 차입하고 안 들어오면 차입하고. 더 큰 문제는 올해 4월 시니어 세계선수권과 9월 세계컬링연맹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사업 계획서조차 내놓지 못한 겁니다. 세계선수권을 치르려면 8억가량이 필요한데 현재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고 국비 지원금도 무슨 이유인지 1억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탁구가 아시아 선수권 개최로 국비 7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됐습니다. 연맹 사무처가 후원금 유치와 운영 등 관리 면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인적 쇄신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보다 못한 연맹 대의원들은
어제 임시총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상호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해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컬링 연맹이 황골 탈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말 공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40대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박 씨가 호흡곤란을 겪다 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다고 가족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시신에서 전신출혈과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심한 구타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방 동료인 20대 이모 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다른 동료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에게 사형을, 다른 동료 2명에게는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용 생활 중 살인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의 처벌을 내린다면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균형을 생각했을 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유족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걸까요?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바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바지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은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따졌고, 여당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고성까지 오가며 회의는 30분 만에 파행됐다가 속개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작전 실패, 경호 실패라고 규정한 야당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경호처장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과 같은 아예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이 작전 수행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시인하자 문책을 두고도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한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는 서로 영공에 진입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성범죄자가 옆집에 사는 걸 몰랐다가 살해된 제시카. 그 이름을 따서 성범죄자가 학교나 보육시설 근처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 사는지 표시하게 한 미국 법이 바로 제시카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미 출소한 이들에 대해서도 주거 제한이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건 지난해 10월. 출소 이후 박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근처에는 대학도 있어 주민들은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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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에서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보육시설과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연쇄 성폭행범이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이런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반경 500m 안에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대상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해 주거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출소한 이들에 대해서도 주거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시카법 도입 외에도 법무부는 이민관리청을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역시 2023년에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신 IT 기술을 법률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변호사 시험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는데 야당은 입을 모아 당무 개입이라고 당을 명실공히 장악한 티를 내고 싶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참,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온 말이 없다고 하네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3월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다만 구체적인 전당대회 준비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전당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지만 보수정당 소속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 2016년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당무 개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명실공히 국민의힘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당대표를 임명하는 자리이니 반드시 참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40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 참석 여부가 공개되자 이른바 윤심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이번 당대표 선거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두 유력 주자의 2파전 양상이 되고 있죠. 김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철새 정치인이라고, 안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도 잘못이냐며 반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두 당권 주자 간 설전은 안철수 의원이 철새 정치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김기현 의원은 자신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다며 안 의원의 과거 이력을 정조준했습니다. 안 의원은 단일화했던 게 잘못이냐며 바로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해가지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오는 그 군인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슬로건인 연대와 포용, 탕평을 뜻하는 연포탕이 아니라 진흙탕을 만들고 오락가락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전현직 의원 모임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안 의원이 수도권에서 무엇이 강점인지도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철새 정치하지 않았다, 내가 이 당 저 당 기웃거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을 쓰시는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양자구도로 흘러가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형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순철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 야당이 들으면 뻔히 반발할 텐데 왜 밝혔을까요? 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사실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온 사항입니다. 실제 전당대회 날짜도 대통령의 참석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보수 정당은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게 관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참석 방침을 밝힌 시점이 좀 미묘한데요. 네. 전당대회까지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꼭 참석하겠다고 한 걸 공개한 건 윤심은 유효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윤심을 강조한 거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보수 정당에서는 이례적인 양당 구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러니까 2014년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당시 친박근혜계인 서청원 의원과 비박인 김무성 의원이 맞붙었는데 결국 김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네. 이후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다가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표가 양분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당내에서도 이번 사태가 재현되면 안 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다른 점은 국민의당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입지가 튼튼하지 않다는 점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중적인 지도가 상당한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결과는 예측 불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안 의원 관련해서 주식도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네.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당초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친윤 쪽인 만큼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참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 쪽을 좀 취재해보니까 현재는 별다른 공식 행사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초 당대표 출마 의지가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네네. 출마 선언 날짜까지 공지하고 전날 사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친윤 핵심 4인방 가운데 한 명인 만큼 당내 입지도 탄탄하지만 아직은 당권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지지 선언은 할 이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 선언을 하면서 내놓았던 그 선언문 내용 때문에 또 여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말미에 뼈 있는 말을 던졌는데 이 내용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이라는 대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 초선 50명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말라며 낸 비판 성명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서에서는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라는 거친 표현이 담겼습니다. 특히 명단에는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정의용 의원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사전 조율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MBN과 만나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름이 성명서에 올라온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해당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매우 거칠었다며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집단적으로 수십 명이 나오라 마라 성명하는 모양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한편 나 전 의원 측은 조만간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눈길과 빙판길에선 넘어져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고관절 골절이 생길 경우 1년 이내에 3명 중 1명이 숨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뼈에 가해지는 충격도 다른데 특히 뒤로 넘어지면 자기 몸무게의 4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조영란 할머니는 석 달 전 산책하러 갔다가 길에서 넘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손에 붓기가 심해 병원을 찾았더니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니까 이렇게 부어갖고 안 되겠어. 빨리 여기 왔지. 갈라졌대요. 겨울철에는 눈길과 빙판길뿐만 아니라 기온이 떨어지면서 둔해진 몸의 움직임 탓에 낙상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낙상 시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몸무게가 71kg인 기자가 앞으로 넘어질 때와 옆으로 넘어질 때, 그리고 뒤로 넘어질 때를 가정해 봤더니 무릎과 엉덩이 쪽에 체중의 4배에 가까운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라는 이제 굉장히 좁은 면적으로 이제 바닥을 닿게 되기 때문에 같은 힘값이라고 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결과라고. 특히 젊은 사람에 비해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은 넘어지면서 고관절이나 엉덩이뼈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단순 타박이나 인대 손상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고관절이나 허리 골절도 많이 있는데, 엉덩이나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3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절반이 2달 이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보폭을 좁혀 걷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계속되는 맹추위가 특히나 야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지만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실내가 아닌 야외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특히 유니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효선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눈발 사이로 공사 자재들을 들어 옮깁니다. 점퍼를 몇 겹씩 입어도 종일 찬바람을 쐬면 손이 얼음장입니다. 손하고 발이 제일 시려워요. 근데 발은 그 뜨끈이 붙이면 되는데 손은 뭐 뜨끈이가 없으니까 주머니에 이제 한 팩 넣었다가 또 빼고. 한파에 이렇게 눈까지 겹치는 날엔 하루 종일 자재들을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노동자들에겐 작업 현장은 그야말로 미끄러짐과의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장난 차량들과의 전쟁으로 진땀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추위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승용차를 점검차 긴급 출동한 건데 오늘만 14건입니다. 평소보다 2~3배는 많은 수준입니다. 내복 입고 양말 2개 신고 일합니다. 그거 외에는 네, 따로 없습니다. 뭐 핫팩이나 이런 게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뭐 희망사항이라든지 고객들이 좀 친절한 말 한마디 그건 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옷깃을 단단히 여몄지만 파고드는 칼바람이 야속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기약 없는 대기를 이어갑니다. 차가 언제 줄지 모르다 보니까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 것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서 그냥. 전국을 꽁꽁 얼린 한파에도 야외 근무자들의 하루는 열기가 가득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혹 전쟁이 더 커질까? 확전 우려로 머뭇거리던 미국이 결국 공격용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걸 밝힌 날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생일이었죠. 숨통이 트인 우크라이나는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고심 끝에 미국이 방어용을 벗어나 공격용 M1 에이브럼스 지원까지 전격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1 Ukrainian battalion. 에이브럼스는 120mm 주포와 59경 기관총을 장착하고 최대 시속 67km 주행할 수 있습니다. M1 Abrams is widely regarded as the single best main battle tank in the world today. 사실상 전투기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무기 체계를 지원한 셈으로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쟁 판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45번째 생일에 이 소식을 접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속한 배치와 함께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Для України важливо, ми маємо розширювати і нашу співпрацю в артилерії, ми маємо вийти на постачання літаків для України, і це мрія.
그러나 실질적인 탱크 조달과 훈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전투기 지원에는 미국이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탱크 파괴를 위한 전투 로봇 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세상 사람 중 1%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1%는 어떻게든 남의 것을 훔치려 든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다. 무슨 뜻일까요? 98%를 착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자물쇠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오로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에 자물쇠처럼 튼튼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8년간의 논의 끝에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법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충돌 행위와 정보가 드러날까 봐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올까요? 법정을 너무 탄탄히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만들자니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일까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겁니다. 국회는 2016년 김영란법으로 불린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도 공익적 목적이라는 걸 예외 조항으로 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핑계로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는 오해를 샀죠. 이해충돌방지법이 말로만 시행되고 8개월이 흐른 어제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도 내기로 했다는데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국민의 복리 증진,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임기 초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선서를 합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죠. 국회에 계신 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회 이해충돌 말로만 시행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이 눈구름대가 남하하면서 현재 수도권의 눈은 모두 그쳤고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 많게는 10cm 이상,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2에서 7cm, 영남 지역으로는 1에서 3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눈의 양이 상대적으로 덜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데요. 내일은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단 곳곳으로는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이 낮 동안 영하 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으로는 창원과 부산이 2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해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 해상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아침 서해안을 시작으로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